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사는 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곳으로 주민들은 대개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은 어릴 적부터 번쩍이는 것들과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에 홀려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부와 쾌락을 쫓으며 살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존을 안타깝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루는 존이 마을의 경치 좋은 언덕에 앉아 있었을 때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 에드워드가 다가왔습니다. 에드워드는 감각적인 조화를 이루며 마을을 내려다보며 각각의 가치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존은 처음에는 에드워드의 말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맥스 셸러의 가치 계층 이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고 존의 관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에드워드는 먼저 물질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적 가치는 우리를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주지만 이는 가장 하층의 가치에 불과하네. 마치 캔디를 먹으면 잠깐의 즐거움을 얻지만 결국 배가 고픈 것처럼 말일세. 그는 이렇게 설명하며 물질적 가치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는 반면 그것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삶이 진정한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에드워드는 쾌락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쾌락은 상쾌하고 감각적으로 매력적일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더 높은 가치를 가리는 안개일 뿐이네. 우리가 술잔을 기울일 때 잠시 즐거움을 느끼지만 그것이 끝나면 도리어 공허함이 남지. 존은 점점 에드워드의 말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도 어떤 울림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드워드는 가장 상위층의 가치들, 즉 윤리적 가치와 성스러운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윤리적 가치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존경과 신뢰를 쌓게 해주지. 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상호작용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어준다네. 그리고 성스러운 가치? 이는 인간이 그보다 더 큰 존재와 연결될 때 느낄 수 있는 깊고도 밑바닥 없는 가치라네.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존은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의 깊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물질과 쾌락을 쫓느라 진정한 인간관계와 내면의 평화를 무시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존은 에드워드를 다시 찾아가 자신이 그동안 몰랐던 3위층의 가치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에드워드는 그에게 먼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거나 가족과의 시간을 더 가치있게 사용하려고 노력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존에게 명상을 통해 스스로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존은 자신의 삶이 변화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지 물질적인 부를 쫓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의 내면을 충실히 가꾸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가치 계층 이론이 어떻게 그의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공유했습니다. 이렇듯 존은 다양한 가치 층위 속에서 상위층이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더 깊이 연결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가치의 유혹을 넘어 윤리적이고 성스러운 가치를 통해 더 풍요롭고 깊이 있는 삶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은 작은 마을에서 출발합니다. 이 마을은 첨단 기술로 가득 찬 미래의 도시들과는 달리 전통과 단순함이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로봇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 삼원치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카페가 이야기의 무대가 됩니다. 그곳의 주인인 엘라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녀의 커피와 따뜻한 미소는 모든 이를 감싸 안습니다. 엘라는 특히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여 손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이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엘라는 한 가지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로봇 바리스타를 고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로봇 바리스타와 엘라는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로봇이 차가운 금속성 목소리로 커피를 만들까요? 라고 물을 때마다 엘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 부탁해요 라고 대답하곤 했죠. 마을 사람들도 이 기계가 만드는 커피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곤 했지만 곧 바이러스처럼 퍼질 멋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엘라의 오랜 친구이자 마을의 철학자 겸 발명가인 루미는 로봇 삼원치기 사람들과 로봇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게 탐구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엘라의 카페에 자주 방문하여 로봇 바리스타가 어떻게 윤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로봇 바리스타는 제일 원칙에 입각하여 회로 내에서 미묘한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한 손님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들어와 까맣게 탔던 커피를 요구했습니다. 그 손님은 커피에 너무 많은 설탕을 넣었고 로봇은 즉시 제일 원칙에 따라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로봇이 엘라에게 도움을 청했죠. 엘라는 잠시 생각한 뒤 로봇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설탕을 계속 넣는다고 해서 그들의 선택을 막을 순 없어.
하지만 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겠지. 그녀는 로봇에게 설탕 사용량 의무예한 수준으로 제한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1원칙과 제2원칙에 거의 충돌하지 않는 절묘한 균형 잡기를 요구했습니다. 매일 아침 엘라와 로봇 바리스타는 손님들이 로봇 3원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선택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로봇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일부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봇과 상호작용하며 윤리적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쌓아갔습니다. 엘라는 결국 마을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문화적 운동을 이끌어내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로봇 3원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인간다움과 윤리적 성장을 이뤄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로봇과 인간의 공조는 이제 더 이상 과학소설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루가 그 사실을 증명해 주었죠.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 공자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주민들은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서먹서먹했습니다. 그곳에는 청년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이노였습니다. 이노는 부모로부터 인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만 마을에서는 좀처럼 그것을 실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노는 마을 어귀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새로운 이웃인 저머를 환영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꽃다발과 이노가 정성껏 만든 손수건이었습니다. 이 선물은 특별히 값비싸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멀은 이노의 선물을 받고 크게 감동했고 두 사람은 곧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노는 저멀에게 마을을 소개하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저멀은 이노를 통해 그동안 마을에 큰 수확이 없었던 밭에 자신이 배운 농법을 전수했는데 그 결과 놀라운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멀의 지혜에 감사를 표하고 이노에게도 훌륭한 친구를 소개해준 덕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 사이에 조금씩 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자의인의 개념을 이제서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랑과 자비는 단순한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노는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것에 크게 기뻤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꾸준히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무언가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의 일상적인 행동은 마을 사람들 간의 믿음과 존중을 쌓았고 마을은 더 이상 서먹서먹한 곳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의미를 진정으로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의 실천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친절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변화는 생각보다 더욱 크고 또 멀리 퍼져나갈 수 있음을 말입니다. 공자가 말한 인의 덕목은 그저 단어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을 통해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을 이노는 마을 전체에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에게 이노는 공자와 맞먹을 만큼 예지혜로운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고 마을은 그 덕분에 화합과 번영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이 같은 작은 행동이 바로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씨앗이 될 것임을 보여준 것이지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재미있고도 교훈적인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마을은 사람들마다 서로를 돕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그 누구도 나쁜 마음을 품지 않는 이상적인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 사는 모두가 맹자의 성선설을 몸소 실천하며 살고 있었으니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인 젊은 나무꾼 준수도 그중 한 명이었다. 준수는 매일 아침 숲으로 나무를 하러 나갔다. 그는 항상 길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도와주고 혹시나 숲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친절히 안내해주는 정말 착한 청년이었다. 어느 날 숲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그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노인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도움을 요청했다. 아이고, 젊은이, 내가 숲에서 길을 잃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 기운이 다 빠졌소. 준수는 망설임 없이 노인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다. 그에게 물과 음식을 대접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방 한 켠을 내주었다. 노인은 준수의 따뜻한 마음씨에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불편한 몸이 되어 어떨 때는 사람들의 도움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준수 덕택에 인간의 선함을 마침내 믿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며칠이 지나자 노인은 조금씩 원기를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떠나기 전 준수에게 말을 걸었다. 젊은이, 난 사실 이 마을의 사람이 아니란다. 오래전 다른 마을에서 왔지. 내가 갑자기 아파서 이곳에 머무르게 된 것도 감사한 인연이지만 난 사실 어느 마을의 유지요. 계속 나를 돌봐주었던 너에게 어떤 보답을 해야 할까 고민했네. 하지만 준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어르신 맹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닌 선한 마음을 그대로 실천했을 뿐이에요. 무엇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니 전 그저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할
절대 제가 돕기를 원할 뿐이에요. 노인은 준수의 답변에 깊이 감동하여 자신이 가진 유산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준수는 그조차도 정중히 거절하며 오히려 그 재산을 더 많은 사람을 돕는 일에 쓰라고 했다. 그는 성선설에 기반한 마음 씀씀이를 생활로 실천할 줄 아는 진정이 선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고 성선설에 입각한 준수의 선함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결국 여러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이를 본받기 시작해서 서로 독보선의를 베푸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었다. 이렇게 맹자의 성선설이 단지 이로 내머무르지 않고 교훈적이면서도 재미있게 한 나무꾼의 일화로 사람들에게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다.